봄꽃이 지는 것은 봄이 싫어서가 아니다. 봄이 다 왔기 때문이다. 조선 성종 11년 한양의 가을은 유난히 고요했다. 창덕궁 담장 너머로 은행잎이 떨어지고 청계천 물소리가 잦아들던 그 계절. 그러나 의금부 신문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화롯불이 타오르는 좁은 방. 신문관이 붓을 들고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가 풀리고 옷이 헝클어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신문관이 물었다. 더 있느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있습니다. 신문관의 손이 멈추었다. 또 있다고. 여자가 말했다. 적으시겠습니까? 그 여자의 이름이 어우동이었다. 이것은 역사가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다. 사관이 붓을 멈춘 자리, 성종이 기록하지 말라고 명한 것들,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 것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어우동이 한양 안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놀라울 만큼 단순한 비밀이었다. 어우동은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양반가에 버림받은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고 때로는 하급 관리의 첩이라 했고 때로는 지방에서 올라온 기생이라 했고 때로는 역관의 딸이라 했다. 이 신분 위장이 어우동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신분이 명확한 여자에게는 선을 긋는 남자들이 신분이 애매한 여자에게는 다가왔다. 그 비밀이 어우동을 조선 왕가와 얽히게 만들었다. 첫 번째 왕가의 인물과의 만남은 단오날이었다. 음력 5월 5일 한양 곳곳에서 그네를 타고 씨름을 하는 명절이었다. 어우동은 곱게 차려입고 나섰다. 연두색 치마에 분홍 저고리, 머리에는 붉은 댕기를 들이웠다. 그네를 타는 어우동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남자가 있었다. 수산수 이기, 정종의 증손자였다. 이기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반계 중의 반계였다.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고 왕실의 예우를 받기는 했지만 실권은 없었다. 그날 단오놀이에 나왔다가 그네를 타는 한 여자에게 시선이 멎었다. 발끝을 모으고 줄을 잡은 자세,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그네가 정점에 달했을 때 잠깐 보이는 발목. 이기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곁에 있는 어우동의 여종에게 다가갔다. 야야, 저기 저 여인. 어느 댁분이시냐? 여종이 힐끗 주인을 보더니 말했다. 아, 저분이요? 구품 관리의 첩 되십니다. 양반댁 딸이기도 하시고요. 이기의 눈빛이 달라졌다. 구품이라면 하급 관리다. 첩이라면 정실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접근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그 눈빛 안에 있었다. 여종은 그 계산을 정확히 읽었다. 그리고 주인에게 전달했다. 그날 이후 이기와 어우동은 만났다. 이기는 어우동이 위장한 신분을 믿었다. 왕족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은근히 드러내며 어우동에게 접근했고 어우동은 적당히 눈을 내리깔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어우동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었다. 이기가 왕족이라는 것, 말하는 방식, 걷는 자세, 시종들이 대하는 태도, 어우동은 이미 알고 있었다. 둘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작은 행랑채였다. 이기가 몰래 빌린 곳이었다. 어우동이 들어서자 이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 한 수를 들고 직접 썼다며 내밀었다. 어우동이 받아 읽었다.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세 번째 줄 운이 맞지 않습니다. 이기가 당황했다. 어우동이 붓을 들어 고쳐 썼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기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기와의 만남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다. 한 항렬 위에 있는 인물과의 연결이었다. 춘향군 이정.
태강수 이동과 같은 항렬의 종친, 즉 어우동의 전 남편과 항렬이 같은 인물이었다. 사실상 어우동의 전 남편 집안과 연결된 왕가의 남자였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조선의 유교 질서로 보면 거의 폐륜에 가까운 관계였다. 씨앗 주머니와 종부 항렬의 남자. 그 단어가 조정에서 나왔을 때 대신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정이 어우동을 처음 본 것은 길에서였다. 어우동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걸음이 달랐다. 고개를 들고 걷는 여자. 시선을 피하지 않는 여자. 이정은 수행원을 보내 수소문했다. 돌아온 대답은 지방에서 올라온 여인이라는 것이었다. 이정은 다시 사람을 보냈다. 이번에는 어우동에게 직접 정가를 넣었다. 어우동은 그 정가를 받고 잠시 생각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도 답을 보냈다. 만나겠습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이 만남이 밝혀졌을 때 신문관이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 만난 것이냐? 어우동이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신문관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도 만났느냐? 어우동이 말했다. 그러니까 더 솔직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알면서 왔으니까요. 신문관의 붓이 멈추었다. 그 대답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왕족들만이 아니었다. 어우동이 만난 남자들의 목록은 의금부 조사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났는데 그 숫자가 불어날수록 조정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10명, 20명, 30명, 40명. 최종적으로 확인된 숫자는 무려 40여 명에 달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안에는 군비, 역관, 내관, 선비, 무관, 심지어 노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마지막 사실이 조정을 뒤집었다. 노비, 조선 신분 체계의 가장 밑바닥, 양반 여성과 노비의 만남. 이것은 단순한 풍기문란이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기반, 즉 신분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만났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의 기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대신들이 술렁였다. 이건 간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체제의 문제다. 그러나 어우동이 그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숫자만이 아니었다. 장소였다. 어우동이 만남을 가진 장소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신문관이 하나씩 물었고 어우동은 하나씩 대답했다. 처음에는 길가에 빌린 집이었다. 그 다음은 공공관아 건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장소가 신문관의 붓을 멈추게 만들었다. 사당,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 조선에서 사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가문의 근본이 모셔진 곳, 조상의 위패가 있는 신성한 공간. 어우동은 그곳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했다. 신문관이 다시 물었다. 사당에서? 어우동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신문관이 물었다. 왜 하필 그곳이었는가? 어우동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 집에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신문관이 붓을 내려놓았다. 사당에서의 만남. 이것은 어우동 사건을 단순한 간통에서 불경죄에 가까운 것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조정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가장 격렬하게 논쟁했다. 그러나 어우동이 의금부로 끌려오기 전으로 잠시 돌아가야 한다.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시작은 태강수 이동이었다. 어우동의 전 남편과 항렬이 같은 그 남자. 이동의 부인과 방산수 인한 사이의 불륜이 먼저 불거졌다. 이동의 부인이 방산수 인한과 내통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 조사 과정에서 인한의 이름이 나왔고 인한을 조사하다 보니
이난이 어우동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방산수 이난이 의금부로 끌려왔다. 그리고 어우동이 도망쳤다는 말이 들어왔다. 성종이 그 보고를 받은 것은 늦은 저녁이었다. 성종의 눈이 좁아졌다. 제 스스로 추한 것을 알고 도망쳤다는 것이냐. 도승지가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성종이 말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들여라. 어우동이 잡혀온 것은 도망친 지 며칠 만이었다.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버지에게 가려 했는지, 아는 사람을 찾아가려 했는지, 기록에는 없다. 다만 잡혔을 때 어우동이 저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금부로 끌려온 어우동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신문관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형벌이 가해졌다. 매를 맞았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다. 신문관이 당황했다.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피의자는 드물었다. 더구나 여자는, 더구나 이런 사건에서는. 그러다 어우동이 입을 연 것은 감옥에서 방산수 이난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이난이 어우동에게 말했다. 옛날에 감동이라는 여인이 있었소. 그 여인도 간통 혐의를 받았는데 아는 대로 다 이야기하여 중죄를 면했소. 당신도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하면 중죄를 피할 수 있을 것이오. 감동. 세종 때의 인물이었다. 한성판윤의 딸로 평강현감의 아내였던 여자. 음란한 행실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스스로 기생이라 칭하며 4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 세종이 내린 판결이 놀라웠다.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법 하나만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감동은 유배로 처리되었다. 사형이 아니었다. 이난은 그 선례를 들어 어우동을 설득했다. 다 말하면 살 수 있다. 어우동이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날 신문이 시작되자 어우동이 먼저 말했다. 다 말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의금부를 뒤집었다. 이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신문관의 손이 바빠졌다. 이름들이 계속 나왔다. 왕족이 나왔다. 대신의 아들이 나왔다. 선비가 나왔다. 역관이 나왔다. 무관이 나왔다. 그리고 노비가 나왔다. 어우동이 말하는 동안 신문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옆에서 기록하는 서리의 손이 떨렸다. 이름들이 40여 개를 넘어가자 신문관이 잠시 멈추었다. 어우동이 물었다. 계속 적으시겠습니까? 신문관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름 목록이 성종에게 전달되었을 때 성종은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왕가의 족보를 열어도 모자라는구나. 그 말이 도는 사이 조정에서는 어우동 처벌 문제를 놓고 두 패가 나뉘어 격돌했다. 사형파와 감형파였다. 사형파의 논리는 이러했다. 양반의 딸이며 종친의 아내였던 자가 이처럼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 죄가 극형에 해당한다. 고려 말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감형파의 논리는 이러했다. 현행 국법인 대명률에 따르면 간통죄는 장 80대에 해당한다. 어우동의 죄도 이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사형에 이르지는 않는다.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법에 맞다.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성종은 45일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성종의 속내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성종이 내린 결론은 법 조문이 아니었다. 그는 간통죄가 아닌 다른 죄목을 찾았다.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배가할 법. 이것을 적용했다. 교영에 처하되 부대시라는 명을 내렸다. 부대시,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원래 사형은 추분이 지난 가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사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부대신은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시 집행. 금형이 내려진 날 한양은 맑았다. 가을 하늘이 높았다. 어우동이 형장으로 끌려 나왔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우동은 고개를 들었다. 울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다. 누군가 나중에 전했다. 그 여자가 형장에서 한 말은 하늘이 좋다는 것이었다고. 하늘이 좋다. 그 말이 형장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해석이 분분했다. 체념이라는 이도 있었고 두렵지 않다는 것이라는 이도 있었다. 어떤 이는 그저 오래 오간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어우동의 나이 25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다. 어우동과 함께 이름이 밝혀진 40여 명의 남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40여 명. 왕족부터 노비까지. 그 모든 사람들 중 목숨을 잃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장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돈을 내고 풀려나거나 귀양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심지어 무죄로 인정받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종친들은 왕실의 체면 때문에 처벌 기록 자체가 흐지부지 되었다. 조정의 공식 논리는 이러했다. 기생과 같은 행동을 한 어우동 때문에 오히려 뜻 있는 선비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어우동이 문제였다. 남자들은 피해자였다. 이 논리가 성종시대 조선의 논리였다. 그리고 성종은 어우동의 죽음을 계기로 무언가를 만들려 했다. 단순히 한 여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었다. 성종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이 어우동이 죽은 지 5년 뒤였다.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법전. 그 안에는 여성의 행동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세밀하게 담겨 있었다.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들어갔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 자식이 벼슬길이 막혔다. 어머니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식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어느 어머니가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재혼 금지가 사실상 제도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갈 곳 없는 과부들이 생겨났다. 일부에서 자식 없는 젊은 과부의 재혼만이라도 허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조정의 답변은 이러했다. 굶어 죽는다는 핑계로 정절을 잃는 과부가 많아질 것이다. 굶어 죽더라도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어우동 이후 조선이 여성에게 요구한 것이었다. 내외법도 이때 강화되었다. 남녀가 함부로 마주치는 것을 막는 법. 여성이 외출할 때는 장옷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가마를 타게 되면 사방이 막힌 옥교를 써야 했다.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된 가마.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는 그 모습, 장옷을 두르고 얼굴을 가린 채 걷는 조선 여성의 모습은 바로 이때부터 만들어졌다. 어우동 이전의 조선과 이후의 조선은 달랐다. 이것이 성종이 어우동의 죽음을 통해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다. 풍속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일벌백계. 어우동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조선의 모든 여성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 그 경고는 효과가 있었다. 적어도 기록 안에서는. 그러나 기록 밖에서는 달랐다. 어우동의 이름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퍼졌다. 방탕한 여자의 경고로 퍼진 것만이 아니었다. 다른 이야기가 함께 퍼졌다. 고개를 들고 걸었던 여자. 형장에서 울지 않았던 여자. 하늘이 좋다고 했던 여자. 그 이야기들이 살아남았다. 공식 기록이 지우려 해도 사람들의 입에서 살아남았다. 어우동의 이야기를 듣고 오유라는 청년은 오래 침묵했다가
말했다고 한다. 기교는 가르칠 수 있다. 마음은 가르칠 수 없다. 그 여자에게서 배운 것이다. 어우동이 수십 년 전 한 말이 어우동이 죽은 뒤에도 살아 있었다. 이제 다시 의금부 신문실로 돌아간다. 신문관이 물었다. 신분을 속인 이유가 무엇이냐? 어우동이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분을 밝히면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관이 다시 물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왜 만난 것이냐? 어우동이 말했다. 저를 사람으로 보는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문관이 붓을 놓았다. 이 대답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질까? 사람들이 기억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어우동. 25세 하늘을 보며 죽은 여자. 40여 명의 이름을 거침없이 밝힌 여자. 형장에서 울지 않은 여자.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이를 만나기 위해 신분을 속이며 살았던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지금 여기 있다. 수백 년 전 가을 하늘 아래 어우동이 말했다. 하늘이 좋다. 그 말이 지금도 들린다. 조선이 어우동을 죽인 이유는 분명했다. 어우동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여자가 선택한다는 것. 그것이 조선에서는 죽어야 할 죄였다. 그러나 어우동을 기억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어우동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죽어야 할 죄이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할 이유. 그 역설 안에 어우동이 있다. 조선이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은 이름. 어우동. 그 이름이 지금도 여기서 살아있다. 분량이 너무 적다 1만 9천자가 되도록 더 스트롤을 흥미진진하게 사례를 들어 만들어줘. 어우동 조선을 불태운 여자. 조선 성종 11년 한양의 가을은 유난히 고요했다. 창덕궁 담장 너머로 은행잎이 떨어지고 청계천 물소리가 잦아들던 그 계절. 그러나 의금부 신문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화롯불이 타오르는 좁은 방. 신문관이 붓을 들고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가 풀리고 옷이 헝클어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신문관이 물었다. 더 있느냐?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있습니다. 신문관의 손이 멈추었다. 또 있다고. 여자가 말했다. 적으시겠습니까? 이름이 하나씩 불렸다. 하나가 나올 때마다 신문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10개가 넘어가자 서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20을 넘어가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 공기 속에서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30, 40, 그리고 더. 그 여자의 이름이 어우동이었다. 이것은 역사가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다. 사관이 붓을 멈춘 자리, 성종이 기록하지 말라고 명한 것들,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 것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어우동의 본명은 박씨였다. 아버지 박윤창은 중인 출신의 의원이었다. 의술이 뛰어나 사대부가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신분의 벽은 넘을 수 없었다. 진맥을 하고 나서도 사랑채 마루 아래에 서서 대답을 들어야 했다. 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박씨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의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를 일찍부터 꿰뚫어 보았다. 박씨가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그를 가르쳤다. 어머니는 말렸다. 계집아이한테 글이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다. 박씨는 글을 빠르게 익혔다. 아버지의 의서를 몰래 읽었고 손님들이 두고 간 시문도 읽었다. 읽으면서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세상의 아주 좁은 한쪽 구석이라는 것도 알았다. 17살에 박씨는 혼인을 했다.
상대는 이동이라는 종실 출신의 남자였다. 왕족의 먼 반계였지만 그래도 종실이었다. 중인 딸에게는 과분한 혼처였다. 어머니는 기뻐했고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박 씨는 나중에야 알았다. 이동이라는 사람은 복잡한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양반이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달랐다. 술을 좋아했고 술이 들어가면 말이 거칠어졌다. 박 씨가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 눈을 흘겼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을 엎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관을 정제하고 나갔다. 박 씨는 엎어진 밥상을 치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혼인 첫 해 박 씨는 딸을 낳았다. 이동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흘을 들어오지 않았다. 박 씨는 갓 낳은 딸을 품에 안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어떻게 살게 될까? 나처럼 살게 될까? 그 생각에 눈물이 났다. 딸의 이마에 뺨을 댔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박 씨가 그 집에서 느낀 가장 따뜻한 것이었다. 혼인 생활이 5년째 접어들던 해 사건이 생겼다. 박 씨가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밤에 이동이 잠든 후 박 씨는 촛불 아래 앉아 시를 썼다. 처음에는 짧은 것이었다. 그것이 점점 길어졌다. 그 시 중 하나가 흘러나갔다. 어떤 경로인지 알 수 없지만 사대부 모임에서 읽혔다. 박 씨가 쓴 봄밤에 대한 시였다. 겉으로는 자연을 묘사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읽은 이들은 알아챘다. 이것은 억압된 여자가 쓴 시라는 것을. 이동은 경로했다. 계집이 감히 시를 써서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이 수치라고 했다. 박 씨를 불러 무릎을 꿇리고 다시는 쓰지 말라고 했다. 박 씨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동이 소리쳤다. 대답하라. 박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글을 쓰는 것이 왜 수치입니까? 이동의 눈이 커졌다. 그날 밤 박 씨는 집에서 쫓겨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 씨는 쫓겨나기 전에 먼저 나왔다. 짐을 싸라는 이동의 명령이 끝나기 전에 박 씨는 자신의 손으로 보따리를 쌌다. 그리고 딸을 한번 안아주었다. 아이는 4살이었다. 어머니가 왜 우는지 몰랐다. 박 씨는 울지 않았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문을 나서면서 딸을 보지 않았다. 보면 못 나올 것 같았다. 그 뒤로 박 씨는 스스로 이름을 바꾸었다. 어우동. 어우러지러 움직일 동. 어우러지며 움직이는 사람.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름이었다. 이제 어우동은 한양의 거리로 나섰다. 가진 것이 없었다. 친정에 잠시 들렀지만 오래 있을 수 없었다. 쫓겨난 여자가 친정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집안의 수치였다. 이웃의 눈총이 쏟아졌고 아버지의 환자가 줄었다. 어우동은 또 집을 나왔다. 어우동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신분을 속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다. 종실 아내였던 여자가 쫓겨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도 가까이 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구품 관리의 첩이라고 하면, 지방에서 올라온 역관의 딸이라고 하면 형편이 달라졌다. 신분이 애매한 여자에게는 사람들이 다가왔다. 어우동은 이것을 빠르게 파악했다. 그리고 활용했다. 이 신분 위장이 어우동을 조선 왕가와 얽히게 만들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었다. 왕족의 족보를 펼쳐도 모자랄 만큼 첫 번째 왕가의 인물과의 만남은 단오날이었다. 음력 5월 5일. 한양 곳곳에서 그네를 타고 씨름을 하는 명절이었다. 어우동은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곱게 차려입고 나섰다. 연두색 치마에 분홍 저고리,
머리에는 붉은 댕기를 드리웠다. 행랑아범 같은 차림의 남자들이 지나다 고개를 돌렸다. 어우동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네 줄을 잡았다. 발끝을 모으고 몸을 뒤로 기울이고 힘차게 차올랐다. 치마폭이 바람에 펼쳐졌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남자가 있었다. 수산수 이기, 정종의 증손자였다. 이기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반계 중의 반계였다.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고 왕실의 예우를 받기는 했지만 실권은 없었다. 한량처럼 사는 종친이었다. 그런 그가 그날 단오놀이에 나왔다가 그네를 타는 한 여자에게 시선이 멎었다. 그네가 정점에 달했을 때 잠깐 보이는 발목, 내려올 때 살짝 드러나는 고운 손목. 이기의 눈이 좁아졌다. 이기는 어우동 곁에 있는 여종에게 다가갔다.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야야, 저기 저 여인. 어느 댁분이시냐? 여종이 힐끗 주인을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아, 저분이요? 구품 관리의 첩 되십니다. 양반댁 딸이기도 하시고요. 이기의 눈빛이 달라졌다. 구품이라면 하급 관리다. 첩이라면 정실이 아니다. 그러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그 눈빛 안에 살아났다. 여종은 그 계산을 정확히 읽었다. 그리고 주인에게 전달했다. 어우동도 이미 알고 있었다. 저 남자가 종친이라는 것을. 걸음걸이, 말투, 수행원들이 대하는 태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날 이후 이기와 어우동은 만났다. 이기가 몰래 빌린 행랑채에서였다. 어우동이 들어서자 이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 한 수를 들고 직접 썼다며 내밀었다. 어우동이 받아 읽었다.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세 번째 줄 운이 맞지 않습니다. 이기가 당황했다. 자신이 종친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우동이 붓을 들어 고쳐 썼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기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기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이기는 어우동에게 많은 것을 주려 했다. 비단을 가져왔다. 은비녀를 가져왔다. 어우동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받더라도 담담히 받았다. 그 담담함이 이기를 더 매료시켰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매달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매달리지 않는 여자는 낯설었다. 낯설고 신비로웠다. 이기는 어우동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엇이 하고 싶으냐? 어우동이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글을 쓰고 싶습니다. 이기가 웃었다. 글, 어우동이 말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기가 웃음을 거두었다. 어우동이 말했다. 글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세상이 이상한 겁니다. 이기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기와의 만남보다 더 충격적인 연결이 있었다. 춘향군 이정. 이 이름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을 때 의금부 신문관이 잠시 붓을 멈추었다. 춘향군, 태강수 이동과 같은 학렬, 즉 어우동의 전 남편과 학렬이 같은 종친이었다. 사실상 씨앗 주머니와 종부 학렬의 남자 사이의 관계, 유교 질서로 보면 거의 폐륜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대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정이 어우동을 처음 본 것은 길에서였다. 어우동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걸음이 달랐다. 고개를 들고 걷는 여자. 시선을 피하지 않는 여자. 여자라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치고 남자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 세상에서 어우동은 그 반대였다. 이정은 수행원을 보내 수소문했다. 돌아온 대답은 지방에서 올라온 여인이라는 것이었다. 이정은 다시 사람을 보냈다. 이번에는 어우동에게 직접 정가를 넣었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어우동은 그 전가를 받고 잠시 생각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도 답을 보냈다. 만나겠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한양 어느 골목의 작은 집이었다. 이정이 먼저 와 있었다. 어우동이 들어서자 이정이 일어섰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이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대가 시를 잘 쓴다고 들었소. 어우동이 말했다. 들으신 것이 그것뿐이라니 아쉽습니다. 이정이 물었다. 또 무엇을 들었어야 하오? 어우동이 말했다. 제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이 잠시 어우동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말을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소.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시에 대해, 역사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이 만남이 밝혀졌을 때 신문관이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 만난 것이냐? 어우동이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신문관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도 만났느냐? 어우동이 말했다. 그러니까 더 솔직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알면서 왔으니까요. 신문관의 붓이 멈추었다. 그 대답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왕족들만이 아니었다. 어우동과 얽힌 사람들의 면면은 조선신분 사회의 모든 층을 가로질렀다. 홍찬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성균관에 적을 두고 있는 유생이었다. 경전을 읽고 과거를 준비하는 젊은이였다. 그가 어우동을 처음 만난 것은 서촌 어딘가의 주막 근처였다. 어우동이 지나가다 그 앞에 멈추어 섰다. 홍찬이 읽고 있는 책을 바라보았다. 어우동이 말했다. 그 구절 다음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홍찬이 고개를 들었다. 어우동이 그 다음 구절을 외웠다. 홍찬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어찌 아시오? 어우동이 말했다. 읽었습니다. 홍찬이 다시 물었다. 여인이 그것을 읽었다고요. 어우동이 말했다. 읽지 말라고 하시렵니까? 홍찬은 그날 이후 어우동을 찾아왔다. 시를 배우겠다는 명목이었다. 실은 어우동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성균관에서는 경전만 읽었고 집에서는 혼인 이야기만 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다. 논어를 알았고 시경을 알았고 자신이 읽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었다. 홍찬이 어우동에게 물었다. 선생은 어쩌다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우동이 말했다. 쫓겨났다. 홍찬이 다시 물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우동이 말했다. 억울한 것보다 자유로운 것이 더 크다. 홍찬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홍찬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우동의 이름이 퍼지면서 홍찬은 발걸음을 끊었다. 들키면 벼슬길이 막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왔을 때 홍찬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우동이 말했다. 괜찮다. 너는 원래부터 올 수 없었던 사람이다. 잠깐 왔을 뿐이다. 홍찬이 고개를 숙이고 갔다. 어우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시 한 줄을 썼다. 물이 흘러가면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 것이다. 허거라는 무관도 있었다. 오이에 소속된 학음 무관이었다. 몸이 크고 말수가 적었다. 어우동을 처음 만난 것은 시장 어귀에서였다. 허거가 물건을 사다가 어우동이 쓴 시 한 장을 주워들었다. 바람에 날아온 것이었다. 읽었다. 다시 읽었다.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소문했다. 그렇게 어우동을 찾아왔다. 허거는 시를 몰랐다. 글자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시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우동이 한 줄씩 풀어서 설명했다. 허거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다.
이 시가 힘들다는 뜻입니까? 어우동이 말했다. 그렇게도 읽힙니까? 허거가 말했다. 힘든데 티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우동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렇게 읽었다면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허거는 그날 이후 자주 왔다. 시를 배우러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우동이 시를 설명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40여 명 중에는 역관이 있었고, 내관이 있었고, 상인이 있었다. 그리고 노비가 있었다. 노비. 이 이름이 나왔을 때 의금부가 뒤집혔다. 신문관이 재차 물었다. 노비라고 했느냐? 어우동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신문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양반가의 여자가 노비와 어찌? 어우동이 말했다. 그가 저를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노비는 조선 신분 체계의 최하층이었다. 양반 여성과 노비의 만남은 단순한 풍기문란이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기반, 즉 신분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하위 신분의 남성이 상위 신분의 여성을 만났다는 것. 그것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의 기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대신들이 술렁였다. 이건 간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체제의 문제다. 그 노비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어우동이 어떻게 그를 만났는지도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신문 과정에서 어우동이 한 말만이 전해진다. 그가 저를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저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질문에 어우동이 한 말이었다. 어우동이 만난 남자들 중에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있었다. 기록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만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불분명한 내관 출신의 인물이었다. 내관은 거세된 남자였다. 왕의 처소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관이 어우동을 찾아왔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신문관이 물었다. 내관과는 어떤 관계였느냐? 어우동이 말했다. 그는 제 시를 좋아했습니다. 신문관이 말했다. 그것만이냐? 어우동이 말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우동의 만남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다.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지목한다는 기록이 있었다. 어우동이 길가에 집을 얻어놓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살폈다는 것이었다. 계집종이 나서서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체격이 좋으니 주인께 바칠 만합니다. 라고 하면 어우동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일을 골랐다는 기록도 있었다. 이것이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록이 조정에 알려졌을 때 대신들은 입을 모았다. 기생보다 더하다. 아니, 기생도 이렇지는 않다. 지체 높은 종친의 아내였던 여자가 노비까지 포함한 40여 명의 남자를 만났다. 그것도 공공관아 건물에서, 길가에 빌린 집에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소에서 사당이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공간에서 어우동이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신문관이 붓을 내려놓았다. 오래 어우동을 바라보았다. 어우동이 말했다. 그 집에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신문관은 알 수 없었다. 아무도 자신을 들이지 않는 집에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을 닫았지만 죽은 조상들은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집안에서 숨을 공간이 그곳뿐이었다는 것인지, 이제 어우동이 의금부로 끌려오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 시작은 방산수 인안이었다. 방산수 인안과 태강수 이동의 부인 사이에 불륜이 있었다는 것이 먼저 발각되었다. 이동의 부인과 인안. 이 관계를 조사하다 보니 인안이 어우동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어우동의 이름이 불거진 것이었다. 어우동이 잡혀오기 전에 도망쳤다는 보고가 성종에게 올라갔다. 성종의 반응은 날카로웠다. 제 스스로 추한 것을 알고 도망쳤다는 것이냐. 도승지가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성종이 말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들여라. 어우동이 도망쳤을 때 얼마나 멀리 가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디로 가려 했는지도, 아버지에게 가려 했는지, 아는 사람을 찾아가려 했는지, 아니면 한양을 완전히 벗어나려 했는지 기록은 없다. 다만 그녀가 도망쳤다는 것과 며칠 만에 잡혔다는 것만 남아있다. 의금부로 끌려온 어우동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신문관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형벌이 가해졌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다. 신문관이 당황했다. 매를 맞으면서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여자.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빌지 않는 여자. 그러다 어우동이 입을 연 계기가 생겼다. 감옥에서 방산수 이난을 마주친 것이었다. 이난이 어우동에게 말했다. 세종 때 감동이라는 여인이 있었소. 감동. 그 이름을 들으며 어우동은 귀를 기울였다. 한성판윤의 딸. 평강현감의 아내.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스스로 기생이라 칭하며 4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발각되었다. 세종에게 그 사건이 올라갔을 때 세종이 내린 판결은 유배였다. 사형이 아니었다. 세종이 한 말이 있었다.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법 하나만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이난이 말했다. 그대도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하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요. 그 선례가 있소. 어우동이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날 신문이 시작되자 어우동이 먼저 말했다. 다 말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의금부를 뒤집었다. 이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왕족이 나왔다. 대신의 아들이 나왔다. 선비가 나왔다. 역관이 나왔다. 무관이 나왔다. 내관이 나왔다. 상인이 나왔다. 그리고 노비가 나왔다. 40여 명. 조선 신분 체계의 모든 층을 가로지르는 이름들. 그 이름 목록이 성종에게 전달되었을 때 성종은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왕가의 족보를 열어도 모자라는구나. 이 말이 그대로 퍼졌다. 한양 전체가 들썩거렸다. 시장에서, 기방에서, 사대부가 사랑채에서 어우동의 이름이 다시 한번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리고 어우동이 관여한 남자들의 이름도 하나씩 퍼지기 시작했다. 왕족의 이름이 섞여 있었다. 지체 높은 이들의 이름이 섞여 있었다. 조정은 긴장했다. 이 이름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으면 어떻게 되는가? 왕실의 체면은, 사대부가의 체면은, 그 긴장이 어우동 처벌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조정에서는 어우동 처벌 문제를 놓고 두 패가 나뉘어 격돌했다. 사형파와 감형파였다. 사형파의 대표 논리는 이러했다. 어우동은 양반의 딸이고 종친의 아내였던 자다. 그런 자가 이처럼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저질렀으니 죄가 극형에 해당한다. 고려 말의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더불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만난 것은 조선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단순한 간통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감형파의 논리는 이러했다. 현행 국법 대명률에 따르면 간통죄는 장 80대에 해당한다. 법은 법대로 적용해야 한다. 어우동의 죄도 이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사형에 이르지는 않는다. 감동의 선례도 있다.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법에 맞다.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성종은 45일 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신중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성종의 속내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성종이 어우동에 대해 내린 평가는 이러했다. 어우동은 음란함이 지나쳐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후세인들은 어떻게 깨우치게 하겠느냐. 성종은 의금부에 명했다. 어우동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을 찾아라. 의금부가 법전을 뒤졌다. 간통죄만으로는 사형이 어려웠다. 다른 죄목이 필요했다. 결국 찾아낸 것이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한 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이었다. 교형에 처하되 부대시, 즉시 집행. 금형이 내려지기까지의 45일 동안 어우동은 의금부 감옥에 있었다. 그 안에서 어우동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록이 없다. 다만 그 기간에 어우동이 시를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옥중에서 쓴 시라고 알려진 것들이 몇 편 있는데 진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중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다. 봄꽃이 지는 것은 봄이 싫어서가 아니다. 봄이 다 왔기 때문이다. 나 또한 다 왔다. 남은 것은 없다. 그러나 피었던 것은 남는다. 향이 남고 그 자리에 떨어진 꽃잎이 남는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가 있었다. 딸에게 쓴 것으로 전해지는 시였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내가 글을 배우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알아주었으면 한다.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랐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바랐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시가 실제로 딸에게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딸이 그것을 받았는지도. 4살에 헤어진 딸. 이동의 집에 남겨진 아이. 그 아이가 어우동을 어머니로 기억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형이 집행되던 날 한양은 맑았다. 가을 하늘이 높았다. 파랗고 높은 하늘이었다. 어우동이 형장으로 끌려 나왔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이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다. 그 여자다. 어우동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다. 누군가 나중에 전했다. 그 여자가 형장에서 한 말은 하늘이 좋다는 것이었다고. 하늘이 좋다. 그 말이 형장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해석이 분분했다. 체념이라는 이도 있었고 두렵지 않다는 것이라는 이도 있었다. 어떤 이는 그저 오래 오간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하늘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것이 하늘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이도 있었다. 어우동의 나이 25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다. 어우동과 함께 이름이 밝혀진 40여 명의 남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왕족들은 왕실 체면상 처벌 기록이 흐지부지 되었다. 수산수 이기는 가벼운 문책을 받고 풀려났다. 춘향군 이정도 마찬가지였다. 방산수 이나는 유배를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선비들은 장형을 선고받았지만 속전을 내고 풀려났다. 무관과 역관들도 비슷했다. 노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조차 없다. 40여 명. 왕족부터 노비까지. 그 모든 사람들 중 목숨을 잃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조정의 공식 논리는 이러했다. 기생과 같은 행동을 한 어우동 때문에 오히려 뜻 있는 선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남자들은 피해자였다. 어우동이 유혹했다는 것이었다. 40여 명이 모두 피해자였고 어우동 혼자 가해자였다는 이 논리 앞에서 역사는 오래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 밖에서 다른 이야기가 살아남았다. 허거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 여자가 내 시를 처음으로 이해해 주었다. 아니, 내가 시를 쓴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주었다. 허거는 어우동이 죽은 뒤에도 그 시를 가지고 있었다. 어우동이 설명해 주었던 그 시를.
홍차는 어우동이 죽은 뒤 오래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를 묻는 이에게 말했다. 읽어줄 사람이 없어졌다. 수산수 이기는 어우동이 죽은 뒤 술을 더 많이 마셨다고 한다. 어느 날 술에 취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고쳐준 시가 내 생애에서 가장 잘된 시였는데 그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어우동의 이름이 다시 한번 돌았다. 방탕한 여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말이 통하는 여자, 글을 아는 여자, 신분을 묻지 않고 사람을 보는 여자. 성종이 어우동을 죽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성종은 어우동의 죽음을 계기로 새로운 조선을 만들려 했다.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이 어우동이 죽은 지 5년 뒤였다. 조선을 다스리는 기본법전. 그 안에는 여성의 행동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촘촘하게 담겨 있었다.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이 조항이 핵심이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 자식이 벼슬길이 막혔다. 어머니 혼자의 선택이 아니었다. 자식의 미래까지 인질로 잡는 규정이었다. 어느 어머니가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재혼 금지가 사실상 제도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갈 곳 없는 과부들이 생겨났다. 일부 대신들이 자식 없는 젊은 과부만이라도 재혼을 허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조정의 답변은 차가웠다. 굶어 죽는다는 핑계로 정절을 잃는 과부가 많아질 것이다. 굶어 죽더라도 정절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어우동 이후 조선이 여성에게 요구한 것이었다. 내외법도 이때 강화되었다. 남녀가 함부로 마주치는 것을 막는 법이었다. 여성이 외출할 때는 장옷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가마를 타더라도 사방이 막힌 옥교를 써야 했다.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된 가마.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는 그 모습, 장옷을 두르고 얼굴을 가린 채 걷는 조선 여성의 모습은 바로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이었다. 어우동 이전의 조선과 이후의 조선은 달랐다. 어우동 한 사람의 죽음이 조선 여성 전체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아니, 정확히는 성종이 어우동의 죽음을 빌미로 여성 억압 제도를 완성했다. 그것이 성종이 어우동을 두려워한 이유였다. 어우동이 한 것이 단순한 간통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어우동이 한 것은 선택이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쓸지, 신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자가 선택한다는 것. 그것이 성종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 그 선택을 지워야 했다. 어우동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다음 어우동이 나오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경국대전이 그 제도였다. 내외법이 그 제도였다. 재혼 금지가 그 제도였다. 어우동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종은 조선의 모든 여성을 가두었다. 그러나 가두어도 이름은 살아남았다. 어우동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을 때 한양의 어느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어릴 때 그 여자가 죽는 것을 보았다. 형장에서 하늘을 보았다. 그때 하늘이 좋다고 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손자가 물었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노인이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그걸 나도 오래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여자는 자신을 사람으로 보아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었을까? 손자가 다시 물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그 시절에는 그랬다. 지금은 어떤지 나는 모르겠다. 그 이야기가 또 퍼졌다. 퍼지고 퍼져서 수백 년을 건너왔다. 어우동, 어우러지러 움직일 동. 스스로 지은 이름.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름. 조선이 지으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은 이름. 25살. 가을 하늘 아래. 고개를 들고 걸어간 여자. 형장에서 울지 않은 여자. 하늘이 좋다고 했던 여자. 역사는 어우동을 방탕한 여자로 기록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억했다. 그 간극 안에 진짜 어우동이 있다. 봄꽃이 지는 것은 봄이 싫어서가 아니다. 봄이 다 왔기 때문이다. 나 또한 다 왔다. 남은 것은 없다. 그러나 피었던 것은 남는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우동이 썼다고 전해지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충분한가? 어우동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딸을 두고 나왔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25에 죽었다. 만난 40여 명은 모두 살아남았고 어우동 혼자 죽었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름은 남았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름이 남았다. 어우동. 그 이름이 지금 여기 있다. 조선이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법이 막으려 했지만 막히지 않았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살아남았다. 하늘이 좋다고 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 지금도 여기 살아있다.